오늘 제가 좀 자극적인 용어 선택했나요? 퍼펙트 스톰은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내용은 그 밑에 부제목이 달려 있듯이요.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그리고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연준 목표를 모두 동시에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명제 하에서 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방송을 좀 원래 지금 격주에 한 번씩 지금 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쉴까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4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충격 이후에 금융시장 상황을 좀 이제 마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최백은 TV의 PD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연휴 기간이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까지는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제작을 도와주시는 PD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지금 연휴 기간인데요. 연휴 기간인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도 서울은 비도 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요. 바람도 불고 오늘도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 뭐 인사는 제가 그 이 저기 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아 근데 홍승표님은 최배달 선생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걸 왜 물어보세요? 예. 그 개별적인 인사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간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중간 중간에 혹시 제가 지금 인터넷 상황이 별로 제 노트북에서는 좀 약간 지금 이게 날씨하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게시판에 올려오는 글을 제가 중간중간에 볼 수 있으면은 그거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의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키워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죠. 미국제 10년물 미국제 10년물이 그러니까는 중심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지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거는 결국 뭐냐면 미 국채 공급 물량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 문제이죠. 조절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좀 먼저 좀 잠깐 한국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발표되는 편인데 물가 인플레이율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는 이제 매달 월 초에 발표가 되지죠. 월 초에 발표되지는데 가장 먼저 발표가 되죠. 4월 달께 나왔죠. 이제 5월 중순께 이제 미국께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KDI 국가계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정책연구원이죠. 정책연구원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가지고 기재부가 내리는 기재부 뭐 산하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연구원이면은요 KDI 연구원이면은 본인들이 원하면은 대학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 용역 과제를 합니다. 기획 용역 과제. 기재부가 주는 이제 그러니까 과제를 이제 그러니까는 돈 받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게 이제 맞춰서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주지요. 선별 지원 이제 그러니까 전국민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2020년 여름 경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KDI가 제가 볼 때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지적인 식민지성을 자신들도 모르게 이제 그대로 노출을 하고 그래요. 노출들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한 이번에도 뭐 여론조사 이런 게 해보게 되면 전 국민 지원하고 일부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은 선별 지원율이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국민들의 그러한 인식이 바로 국민들이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노예의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 취급을 받는 이유를 이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힘들다 그래.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모순적인 겁니다. 예? 많은 서민들이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 원인은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뇌가 당해가지고 사실은 이 정책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본 권리들이 있다. 이걸 못 찾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노예적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세뇌시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항상 뭐냐면은 기득권층들이 혹은 지배층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그러니까는 환원시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여러분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열어보면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2.91%로 이 3%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일부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그랬죠. 그거 여러분 통계표를 보시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2.91%를 나오는 데 속에서 어떤 요인들이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 2.91%를 만들었는가를 주요 항목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하고 있어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이게 되게 2.91%가 뭐냐면 1년 전에 비해서 2.91%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 물가가요. 올랐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1년 전에 그러면 23년 4월 달에 얼마였었느냐? 3.7%였습니다. 3.7%였었어요. 그러면은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율이 떨어진 겁니까? 마이너스 0.79% 포인트죠. 이건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0.8% 포인트 정도가 줄어들었죠. 지난 1년 동안에 물가가 한 0.8%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는 하락한 거예요. 하락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을 때 이제 이게 전국민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하고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의 사고가 보게 되면요, 거기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가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부분이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 가격이죠. 이건 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후진국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는 거죠. 농산물 유통 구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공산품의 가격을 책정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걸 이제 물가에다 반영을 시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도 영향을 미치죠. 환율도요. 수입하는 건 되게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요. 그렇죠?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요. 그렇죠? 공공요금이요.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가스료라든가 공공요금들이죠. 여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되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정부와 기업의 문제. 환율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지금 고환율이 거의 그러니까는 뉴노멀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무역 적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 환율 주권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방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특히 가장 취약하잖아요. 엔화를 빼놓고는 가장 취약한 게 원화잖아요. 그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환율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죠.
가장 많이 떨어지는 통화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취약한 통화로 분류되지는 태국의 바투아라든가 필리핀의 페소화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죠. 더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정책 실패입니다. 공공요금 이것도 정부의 정책 실패죠.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재정으로 다시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은 국민들 살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물가 하락에 역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소비를 줄이는 거죠, 뭐.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물가가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개인 서비스 기업은입니다. 개인 서비스 기업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외식을 한다. 이거 다 개인 서비스들이죠. 개인 서비스 기업은 주로 뭐냐면 누가 기여를 하는 거냐? 가게가 기여하는 겁니다.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를 그만큼으로 줄인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는 재료비들을 그러니까 재료비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다 다 반영을 못하는, 예? 워낙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가격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 기업은 대부분이 가게가 그러니까 기여한 것이고요. 가게의 희생이죠. 가게가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는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분을 그러니까 충분히 다 반영을 못하는 기업들처럼, 예? 기업들은 되게 독과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다 반영을 시킨다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자영업자들은요.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떠맡고 있는 부분이 개인 서비스 기업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기업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요. 나머지 기업을 해서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한번 봐보세요. 개인 서비스 기업은 작년 1년 동안에 0.9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굉장히 물가 하락은 0.79%포인트가 하락했는데 개인 서비스가 0.93%포인트를 하락시켰어요. 더 많이 하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물가 하락에 100%는커녕 118%를 개인의 희생, 가계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계의 희생으로요. 나머지는 뭐냐면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이런 문제들은 0.14%포인트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게 혼자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게 혼자서 자영업자 더불어가지고 가게가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가게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요. 이런 방식의 물가 통제라면, 물가 안정이라면요. 물가 안정시키는 거, 2% 밑으로 내리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가게들의 소득을 한 10%만 이렇게 인하해보세요. 줄여보세요. 가게 소득 줄이면은 소비 또 그만큼 더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물가 잡힙니다. 이거 얼마나 야만적인 방법입니까? 가게들한테 소득을 주게 되게 되면은 물가가 그러니까 오른다는 이런 발상은 기본적으로 가게가 그러니까는 소득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게가 소득을 줄이게 되면은 물가 잡힙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왜 가게한테만 그 모든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냐고요. 예? 왜 가게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 그걸 받아야 되냐고요. 기업은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정부는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대해 정책을 제대로 펴가지고 왜 물가 방어에 기여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국가에서는 되게 어떤 방향으로 나옵니까? 임금 인상 억제로 이렇게 나오죠. 임금 인상 억제로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이나 셀러리맨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하죠. 예국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가게 혼자서 그러니까 다 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희생과 더불어가지고. 이런 나라는 한마디로 야만적인 나라인 거예요. 야만적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KDI에서도 전 국민한테 주게 되게 되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결국 가계의 소득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소비하지 못하도록이요.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에 많은 국민들이 세뇌가 당해져 있는 거예요.
세뇌가 당해져 있는 거야. 물가 안정은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고 가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고통 분담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없어. 항상 약자들한테만 다 그러니까 몰빵하는 겁니다. 약자들한테만 희생을 몰빵시키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인 거예요. 야만적인 사회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4월달께 안 나왔으니까는 3월달까지 나왔기 때문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은 4월달까지 나왔으니까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재밌는 모습이 보입니다. CPI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근원 CPI라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유가라든가 농산물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봐보세요. 미국은 뭐냐면 근원 CPI가 더 높습니다. 오렌지색 막대기가 파란색 막대기보다 더 높잖아요. 수치가요. 한국은 반대죠. 한국은 반대죠. 파란색 막대기가 오렌지색 막대기보다 높지요. 그럼 그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거를 뺀 게 근원 CPI니까요. 유가라든가 뺀 게 근원 CPI가 더 높다는 얘기는 주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CPI는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유가는 거의 다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요. 유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달러 표시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파란색 막대기는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3%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근원 CPI보다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농산물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요? 근원 CPI가 훨씬 더 낮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산물과 석유 가격은 안정되는데 왜 가느냐? 우리는 주로 뭐냐면 환율 때문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죠. 환율 때문에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정반대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좀 해봤어요. 이 전망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그 추정한 전망치가 대충 맞았는데 그 방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요. 한국은 5월달, 6월달에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6월달에는 거의 이제 2%로 나올 겁니다. 반올림 하게 되면요. 2.03이니까요. 그럼 2% 물가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환호를 지를 거라고요. 환호를 지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달을 넘어서면서부터 하반기부터 다시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겨울철 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더 많이 올라가져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그러니까는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KDI가 그런 얘기하죠. 금리를 인하를 그러니까 검토해야 된다. 내수가 지금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고 앉았거든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혹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그러니까는 경기에 기업들 지원해주고 뭐 이런 소위 돈풀기로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물가가 그러니까 잡히기도 전에 금리를 미리 내리게 되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러니까 핵심 주제인 미국하고 전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미스매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KDI가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 시 금리 인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군불 때우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뭐냐면 지금 내수가 죽어 있으니까는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지금 뭐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임금과 배당이 증가할 것이고 즉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임금이나 배당을 증가시킬 것이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증가로 이어진다. 참 이거 보면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피는 거 보게 되면은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사기꾼인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출 증가한다고 임금 및 배당 안 증가해요. 가계소득 안 증가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그랬거든. 아베노믹스가요.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주로 뭐냐면은 원화 표시로 증가를 했을 때, 원화 단위로 증가를 했을 때요. 증가했을 때 그게 대개 뭐냐면 기업이 생산량, 수출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산을 증가 안 시킵니다. 생산 증가 안 시키는데 왜 고용을 더 증가시키고 그러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 경제 전문가들 이런 식의 논리, 이게 아베노믹스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기쳤던 거 아닙니까? 예? 아베노믹스가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은 1분기에 1.3%가 성장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1.4% 숫자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숫자. 작년에 0.3에서 0.6 정도를 분기별로 달성을 한 거에 비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게 수출이었었거든요. 수출인데 제가 뉴스공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불황의 흑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고환율의 결과물이라고요. 성장률은 뭐냐면 원화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원화 단위로. 지금 봐보세요. 올해 1분기에 수출액이 163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1638억 달러요. 작년 4분기 대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한 3, 4억 달러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액을 보게 되면은 수입액을 보게 되면 1586억 달러에서 1547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액의 감소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황의 흑자죠. 거기다 환율이 또 증가했어요. 그렇죠? 한 10원 가깝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출 기여도로 나타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수출액이라는 것이 제가 뭐랬습니까요? 이 수출액이라는 것이 2022년 1분기에 대비하게 되면은 수출액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수입액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불황의 흑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회복된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제한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을 보게 되면요. 지금 끔찍합니다.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요. 반도체를 제외한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액이 1193억 달러인데 이게요. 2년 전이 1264억 달러였었고 지금부터 13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1년도죠. 2011년도엔 1317억 달러였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력 산업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잃어버린 12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잃어버린 13년이죠. 11년 수준보다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수출 회복이라는 것이요. 반도체도 어떠냐? 반도체도 올해 4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요. 376억 달러 달성했거든요. 376억 달러요. 근데 이게 2년 전엔 451억 달러였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2018년도에 보게 되면 그때도 39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수준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요새 좋다고 하지만요. 더군다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본 장비 집약적이잖아요. 고용을 많이 창출 안 합니다. 고용을 많이 창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라든가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를 못 해요. 이런 산업들이 수출이 좀 회복되더라도. 거기다가요. 반도체 수출 그러니까 4월달 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전 수준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예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1분기에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문. 소위 대표적인 기레기죠. 재벌 산하의 신문이죠.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두 개의 기사가요. 같은 날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931.9%가 급증했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9.3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굳이 퍼센테이지로 바꿔가지고 932%가 증가했다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9.3배 많이 증가한 거죠. 네? 많이 증가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착시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렇게 깜짝 실적했는데도 주가는 이 안 오르냐 이거죠. 주가가 지금 있잖아요. 금요일 날 마감을 얼마 했습니까? 77,600원에 마감했거든요. 이게 연초 대비해가지고 2.5%가 하락한 거예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올해 그러니까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2.5% 정도예요. 근데 코스피 평균은 얼마냐? 코스피 평균은 뭐냐면은 올해 0.26% 그래도 조금이나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도 못하는 거야, 삼성전자가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사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출액 봐보세요. 매출액이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이게 뭐 너무 많으면 수치가 너무 많이 빽빽해가지고 보기가 힘드니까는 작년도에 259억 달러, 아니 259조 정도 했죠. 259조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2021년도 수준보다도 낮은 겁니다. 낮은 거예요. 삼성전자 매출액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작년도에는 그 최악이었었죠. 6조 6천억 원이 안 됐어요. 6조 6천억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51조 6,300원이었으니까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영업이익이요. 6.57조는 지난 11년 동안 중에서 가장 최악인 거죠. 10조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20조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하게 되면은 932%가 증가한 거지만은 그 전에 비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최근 그러니까 1분기만 기준으로 1분기에 지금 크게 회복이 됐다 그랬으니까요. 1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72조 원입니다. 약 72조 원. 근데 2년 전에 한 78조 원이었었어요. 78조 원.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작년에는 6,400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 보니까 932%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6,400원 대비해서 6조 6,100억 원을 비교해보면은 9,300 뭐 이렇게 퍼센트 이상이 나오니까요. 9.3배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니까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6조 6천억 원이 이게 뭐가 높은 거예요. 2년 전에 보게 되면 2년 전에는 14조 1,200억 원이었었거든요. 2년 전보다 반토막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14조 1,200억 원에.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실적이 역대 최고 나왔는 아니면 뭐 역대 최고라만 안 써도 이렇게 9,300% 이상이나 증가했는데도 얘 주가는 개걸음이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앉는 거예요. 예? 2년 전 수준을 한번 봐보시라고. 작년은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나빴던 거예요. 작년에. 예? 작년에 워낙 나빴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간 게 6조 6천억 원이나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보세요. 매출액 대비해가 우리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소위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1%가 떨어졌었어요. 1%까지. 작년이 워낙 그러니까 안 좋았었죠. 근데 올해 1분기에 회복된 게 9.2%입니다. 9.2%요.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10% 미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기도 해요. 반도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만 증가하면은요. 예? 왜냐면 비용이 그러니까 생산과 비례해서 비용이 같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1분기에 9.2%로 10%보다 낮은 거예요. 10%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들 그냥 실드 쳐주고 빨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2류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봐보세요. SK하이닉스도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역대급이다 영업이익이.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입니다. 예? 역대급, 역대 최고라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1분기예요. 자,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SK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SK 실적을 그러니까는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8년 1분기 때 거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연도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2018년 1분기에 매출액이 8조 7,200억. 8조 7,20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4조 한 4천억 원 됐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원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무슨 2조 9천억이 2.8조가 역대급이에요 이게요. 이거 가짜 뉴스죠.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막 써요 그냥. 막 그냥 써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니까 막 써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1분기 기준으로 1분기에 좋다고 그러니까요. 1분기에 매출액이 12조 4천억 원입니다. 12조 4천억 원인데 이게 2년 전에 매출액과 비슷해요. 12조 2천억 원이었었거든요. 2년 전에도. 그런데 영업이익은 2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2조 9천억 원으로요. 2조 9천억 원 똑같아. 그럼 어느 게 더 장사가 잘 된 겁니까? 어느 게 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12조 2천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2조 9천억의 이익을 남긴 거하고 12조 4천억 원을 팔아가지고 2조 9천억 이익을 남긴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12조 2022년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은 더 높으니까요. 수익성이. 그렇죠? 작년은 워낙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요. 근데 회복된 게 이 정도라고요. 지금 회복된 게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요. 1분기 기준으로 2018년까지 쭉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하늘색 수치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근데 빨간색 수치가, 빨간색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2018년도 수준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 이겁니다. 네? 이거라고 쓴 거고. 2018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8조 7천억 원이었는데 4조 4천억 원을 영업이익을 달성하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어요. 이게 반도체 특성이에요.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생산이 증가하고 팔리는 게 판매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비용도 같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게 증가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기본 원료가 뭡니까? 예, 우리가 규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 할 때 가는 실리콘이라는 게 규소를 얘기하잖아요. 규소가 그 원소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모래에 많잖아요. 지구상의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규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로직이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 이후에 많은 이 원가라든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되게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요. 좋아요. 그런데 아직 영업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3.4%인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지요. 삼성전자는 10%도 안 되니까요.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2018년에 비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도 안 돼요. 문제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만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12조 4천억 원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거의 한 4조 원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건 별로 기분 좋은 얘기 아니죠. 기분 좋은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경쟁관계의 기업으로 많이 얘기하는 대만의 TSMC 봐보세요. 대만의 TSMC는 일단 이 차이가 뭐냐면요. 기업 가치에서 딱 나타납니다. 대만의 TSMC는 기업 가치가 6천억 달러가 넘어요. 삼성전자는 4천억 달러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다 합해도 기업 가치가 TSMC 안 되지요. TSMC를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왜 이렇게 가냐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최소한 30%에서 40%를 쉽게 막 넘고 그럽니다. 올해 1분기에도 42%,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43%였었어요. 영업이익률이요. TSMC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하는 지금 유일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좀 이제 가고 있지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반도체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TSMC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한가를 쉽게 우리가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